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학습할 내용은요. 자, 우리 딱 보시죠. 네, 적중 예상 문제 300제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그 기존에 봤던 여러분들 기출 문제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자,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다 분석을 했어요. 자, 분석을 해서 자, 단원을요. 그러니까 사회 1, 그다음에 사회 2, 그다음에 역사 1, 2의 단원들로 해서 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300제 문제들을 배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문제 요 단원에서는 몇 프로가 나왔다. 그러면 몇 문제.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푸시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합격. 네.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경관,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12월의 경관을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대요. 이처럼 이 둘의 나라의 경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랬거든요. 자, 아까는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뭐 사회 1의 1단원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번 문제들은 이제 1단원에서 위도나 뭐 경도나 자, 요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하고는 계절이 서로 반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계절이 반대가 되는 이유는 자, 지구라는 것이요. 지구라는 것이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할 때 지구에 뭐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애들이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남반구와 북반구는 서로 간에 뭐가 달라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2월이 겨울이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2월이 여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위도가 자, 뭐예요? 자전축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계절이 반대이다. 그 계절이 반대인 걸 우리가 어디에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을 뭐에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데 이용하거나 혹은 관광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들의 계절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몇 번? 네, 4번입니다. 자, 비열의 차이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다. 자전하기 때문에는 뭐예요?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위도에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또한 위도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금방 얘기했던 자, 계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자, 지구가 어때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남반구와 북반구 간에 그죠? 계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요. 북극과 남극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같은 원리로 적도 주변도요. 태양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들이 기울어져서 공전을 한다고 해도 계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자, 그런데 누구는 중위도 지역이죠.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중위도 지역은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이 여름일 때는 남반구 중위도 지역도 여름이다? 아니죠. 자,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도 주변은 1년 내내 여름과 같이 기온이 어때요? 높죠. 자, 태양과 가까운 지역은 여름이고요. 먼 지역은 겨울이 난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북반구는요,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북반구는 위로 갈수록 태양각의 각도가 비스듬하게 비출 수밖에 없고 거리도 굉장히 멀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요. 남반구는 이쪽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네요. 자, 남반구와 북반구는 서로 간의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확 시기도 반대로 나타나죠. 그죠? 맞습니다. 자, 남반구와 북반구의 적도 부근은 모두 겨울과 같이 기온이 낮다. 자, 적도 부근은 기온이 언제처럼 여름처럼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겨울일 때 뉴질랜드는 네, 여름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같은 그죠? 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가 나타나지만 극지방이나 적도 부근은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어디만 중위도 지역만 차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렇게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관광지라든가 아니면은 농작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요 개념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는 거 보고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거의 1번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이 문제들을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경도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구는요.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자전을 하게 되면 태양이 비추는 쪽이 낮이 되고 이 반대편은 밤이 되겠죠?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도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몇 시간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며요. 24시간 동안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회전합니까?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죠. 그래서 동쪽이 서쪽보다 시간이 빠른데요. 하루가 몇 시간이라고요? 24시간. 지구가 몇 도라고요? 360도. 그러면 360 나누기 24니까 지구는 1시간당 몇 도씩 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15도씩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씩 가서 예, 하루가 딱 됐을 때 한 바퀴 땡 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의 경도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그쪽이 이제 경도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낮과 밤이 발생하고 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에 뭐와 관련된다? 자전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는요. 날짜 변경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15도씩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80도를 15로 나누게 되면 자, 이들은 몇 시간? 12시간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국이 0도라며요. 그러면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 180도면 영국보다 12시간이 빠르겠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기준으로 해서 서경 180도면 영국보다 12시간이 느리겠죠. 자, 그러면 이 선은 어때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몇 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24시간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날짜 변경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도 몇 도선을 날짜 변경선, 경도 180도 선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몇 시간 차이 난다고요? 24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본초 좌호선, 그러니까 본초 좌호선이 기준이 되는 영국이에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반대에 위치한 건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위도 0도가 아니라 경도 몇 도선이라고요? 180도 선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인도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지나고 있어요? 태평양을 지나고 있죠. 그럼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예요?
이렇게 혼란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위치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에 뭐예요? 그래도 중간중간 뭐 섬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날짜 변경선 이렇게 지나요. 근데 여기 만약에 우리 집에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하루가 차이 나면. 그죠? 너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넓으면 참 좋겠긴 한데, 그죠? 자, 이렇게 넓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같은 뭐 나라라고 친다면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요런 섬이나 요런 게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날짜 변경선은 이게 피해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혼란을 조금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도 180도 선이나 일치하지만 직선이 아니라 뭐예요? 구불구불하게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선?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날짜 변경선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약간은 날짜 변경선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표준시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도와 관련된 문제들만 쫙 뽑아왔어요. 자, 그러면 표준시라는 것은요. 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나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경도가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는 동경 124에서 132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표준시라는 건요. 아까 지구가 360도고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도니까 1시간에 15도씩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표준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15의 배수로 국가별로 이제 표준시라는 걸 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15의 배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135도가 뭐예요? 15의 배수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구와 함께 표준시를 같이 쓰고 있냐면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135도 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영국보다 시간이 어때요? 빠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135를 15로 나누어 보시면 몇이에요? 9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새벽 2시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몇 시예요? 아침 11시. 그죠? 영국에다가 9시간을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수직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바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가 동서로 길게 되면 그러면 표준시를 여러 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길지만 국토의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표준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국토 면적이 넓은 모든 국가 아니라 그랬죠. 중국은 예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시보다 9시간이 뭐하다고요? 빠르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표준시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는 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영국에 있는 누가 몇 시였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애는 몇 시니? 라고 문제가 나오면 영국을 기준으로 한국을 물어볼 때는 여기서 시간을 9시간 더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누가 몇 시였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몇 시니?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좀 그죠? 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뭐예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지구 표면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구에는요, 이제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죠. 그런데 바다가 육지보다 면적이 어때요? 넓죠. 바다가 몇 대? 7대. 육지가 몇? 3. 7대 3, 3대 7,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면적보다 넓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넓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지리적으로 위치를 뭐예요?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맞네요. 대륙이나 해양. 그럼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는 뭐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면서 태평양에 접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게 지리적 위치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남반구는요. 육반구라고요? 아니잖아요. 남반구는 무슨 반구예요? 수반구죠, 수반구. 그러니까 남반구보다는 북반구가 육지가 많아서 더 많은 국가들, 더 많은 인구들이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고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합쳐서 유라시아가 아니라 아시아하고 유럽이죠, 유럽. 그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겠죠. 자, 요거는 유럽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에는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우리가 지리적 위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위치를 그 국가나 대륙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륙이나 해양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걸 지리적 위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위도나 경도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리적 위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국가들, 주변 국가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관계적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대륙이에요? 아시아라고 해도 되고요. 유라시아라고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유라시아가 없죠?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아시아겠죠? 그죠? 그러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끼고 있는 바다가 뭡니까?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뭐예요? 태평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3대양이라고 표현하는 바다들은 누가 있어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자, 이렇게 세 개의 바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반도국이나 섬국가의 차이점 뭔지 알죠? 그러니까 반도국은 삼면은 바다고 한 면은 이제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도 진출하기 좋고 바다 쪽으로도 진출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국가 같은 경우에는 바다 쪽으로만 진출하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그 주변에 있는 내륙 국가와는 교역이 쉽지만 바다 쪽으로는 교역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도국가는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인 상태인데 근데 지금도 사실은 반도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니죠. 그죠? 북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 더욱더 반도국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수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위치를 또 설명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뭔가 대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리정보는요. 우리 지표면의 현상들 있죠. 다양한 것들. 무슨 뭐 인문환경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걸 우리가 지리정보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관공서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서 뭔가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요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는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요, 계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요것들 정보들을 다 저장했다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3번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 찾는 것이나 이런 데 많이, 그러니까 뭐 버스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버스가 몇 분 남으셨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리정보 체계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9번에 뭐예요? 3번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기후와 관련지어서 나타내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사회 1의 내용들을 보면 기후와 관련되는 단원이요. 자, 2단원도 기후와 관련된 단원이고요. 3단원도 기후와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2단원은 전반적인 기후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조금 거주하기에 유리한 그죠? 그런 기후 조건을 설명하고 있고 3단원은 그에 비해서 인구가 거주하기 좀 불리한 기후 지역들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을 쫙 실어봤어요. 나는 많게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느끼겠지만 두 문제까지, 한 회에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단원이 기후와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1단원과도 굉장히 매치되어 있어.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뭐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자, 이들은 적도 부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덥죠. 그죠? 그래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근데 열대기후긴 하지만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많이 살 수 있는 인구 밀집적이다까지 쭈르륵 나와야 돼요. 동남아시아 하면 거기까지 다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문제로 갈까요? 자,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위치한다. 이건 서해양성 기후인 서부 유럽에 관한 내용이죠. 동남아시아 지역은 말 그대로 뭐예요? 동남부 쪽에 위치하는 거죠. 뭐 그죠? 이거 그대로 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대표적인 나라들은 이제 말레이 반도에 있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뭐 베트남, 타이,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열어서 뭐 필리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자, 대부분 지역에서는 무슨 기후가 나타납니까? 열대가 나타나죠. 열대. 자,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자, 위치적으로는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무슨 위도예요?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몇 번? 2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벼농사. 이거는 뭐 동남아시아 기후 문제 나오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 나오네요. 자, 보시면 동남아시아 인구가 밀집하게 된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요. 요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구 단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단원과도 연결이 되고 인구 단원, 5단원인가요? 거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인구가 밀집하게 된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자, 산업혁명의 발상지는 어디예요? 서부 유럽입니다. 자, 이들은 최근에 그 산업이 발달했지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오랜 기간 식민지를 당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부양력이 높은 부양력이 뭐죠? 부양력이 뭐지? 인구 부양력이라는 건 사람들을 뭐예요?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작물이 누구예요? 벼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이 벼농사에 유리한 열대긴 열대지만 계절풍 기후, 건기가 일정 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인구가 밀집하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높은 작물을 재배하고요. 벼농사에 유리하죠. 연결되죠. 자, 이러니까 인구가 밀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서해양성 기후는 다 요것도 서부 유럽이죠. 그러니까는 서부 유럽이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라 서부 유럽이 인구가 밀집한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 가라를 고르시는 거고 동남아시아가 인구가 밀집한 이유는 그러면 나다를 고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두 문제로 또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우리가 동남아시아랑 서부 유럽을 배웠으니까 그쵸?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쵸? 공부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 가면 자, 기후입니다. 자, 보면 아프리카의 동부 고원, 안데스의 고산지대 등 적도 부근이에요. 적도 부근이니까 열대기후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죠. 왜요? 적도 부근이지만 자, 여기 함정 있죠. 해발 고도가 높대요.
자, 고도가 높기 때문에 1년 내내 봄처럼 온화합니다. 요것만 보시고 1번 고르시면 틀려요. 문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요게 아니라 포인트는 얘죠. 그래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봄처럼, 우리나라의 봄처럼 자, 서늘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 이러한 기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선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대기후 지역은 인구가 거주하기 좀 불편하죠. 인구가 희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자 이렇게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살기 어때요? 유리한 기후 지역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위도에 따라서 적도 부근에는 뭐 열대, 그 위에는 건조, 그 위에는 온대, 그 위에는 냉대, 그 위에는 한대. 순서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들 여러분들 꼭 그것도 정리하셔야죠. 됐죠?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서부 유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서부 유럽에서 발달한 농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서부 유럽의 기후가 뭐라 그랬어요?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자,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건 여름에 서늘하고요. 겨울에 따뜻하고요. 자, 여름과 겨울 간의 일교차예요? 연교차예요? 연교차죠. 일교차는 누가 크죠? 건조죠, 건조. 그죠? 건조기후는 일교차가 큰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큰데, 자, 서부 유럽은 연교차가 어때요? 작습니다. 겨울하고 여름하고 기온차가 크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 강수량이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그래서 늘 뭐예요?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기후가 서부 유럽이죠. 나는 농사 짓기에는 그다지 좋진 않아요. 햇볕이 쨍쨍 모리알이 반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무슨 농업을 많이 했냐? 혼합 농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곡물도 재배하면서 가축도 기르면서 가축의 사료도 기르는 이러한 혼합 농업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도시 근처에서 무슨 농업을 해요? 낙농업이나 원예농업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다라입니다. 가다라니까 몇 번이에요? 네, 이거죠. 3번이 되겠고요. 벼농사는 우리 동부아시아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나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농업이 벼농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인간 거주의 불리하게 변화한 지역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을 우리 지금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인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인 서부 유럽 등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원래는 인간 거주에 불리했지만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 거주에 유리해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불리하게 변화된 지역이래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석유가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발달하면 원래는 불리했지만 유리하게 바뀐 지역이죠. 그 다음에 항공교통에 발달한 거는 여기도 유리해진 지역이죠. 그 다음 자원이 풍부해졌어요. 유리해진 지역이죠. 근데 관계수로가 많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아라레 주변에 있는 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역은 어때요? 인간 거주에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불리했던 지역이 유리해지기도 하고 유리했던 지역이 불리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그 중심에는 과학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와 상관없이요. 이 석유의 개발에 따라서 건조기후 지역이 굉장히 도시화됐다라는 것들 요것도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4번에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또 서부 유럽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서부 유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서부 유럽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일찍부터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산업혁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니까 산업이 발달했죠. 자, 그런데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산업 중심의 사회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는 유리하죠.
뭐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도 크지 않고 비도 좀 많이 내리고 그죠? 괜찮죠 뭐.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열대 우림이에요. 자, 우리가 열대 기후라는 것은요, 최한월이 평균이 18도씨 이상이에요. 최한월이 뭐예요? 가장 추운 달. 가장 추운 달이 18도가 넘어요. 그럼 18도 정도면 언제죠? 우리나라 봄, 가을 뭐 이럴 때, 그쵸? 요 정도가 18도 아닙니까? 그게 추울 때라고 얘기하니까 전반적으로 기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열대 그 지역에서, 그 중에서 우림 지역은요, 그렇게 기온이 높음과 동시에 또 뭐예요? 강수량도 굉장히 풍부할 수 있죠. 그래서 숲을 형성할 수 있는 기후가 열대 우림 기후인데, 자, 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요, 덥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에 유리할 것 같은데 농업이 잘 발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스콜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땅속에 영양분이 있었는데 그 빗물이 다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그죠?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토양이 비옥해서 벼농사가 아니죠. 근데 선생님, 아까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열대지만 벼농사 한다면서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그거는 열대 계절풍입니다. 네, 그들은 열대 계절풍이고요. 이건 열대 우림이에요.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우거져서 우림을 밀림이라고도 얘기하죠.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고요. 그죠?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고요. 동식물의 절반 이상이 분포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많은 그 동식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건 지금 현실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에는 몇 번? 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지구 표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6% 미만이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 산소 약 40%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한대요. 자,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해안의 맹그로브 포유류, 곤충, 조류 등 지구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지구의 허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존강 유역의 밀림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과 관련되는 건 열대 우림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비도 많이 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인데 점차적으로 여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림이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구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요거는 어느 단원, 환경 단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환경오염에 관한 내용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해는 뭐죠? 사해지대는 사막 주변 지역으로 그죠? 점점 사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 요것도 환경 문제랑 관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동식 화전 농업은요,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대 우림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죠?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할 수 있는 농업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식 화전 농업이에요. 그러니까는 풀이 자라거나 뭐 나무가 있으면 이런 나무들 다 베버리고요. 풀은요, 불을 질러서 태워요. 그러면 땅에 이제 영양분이 흡수가 되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주곡들을 재배하게 되는 게 이동식 화전 농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하나 더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열대 우림 기후를 이용해서 무슨 농업을 플랜테이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호작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기도 하는데 잠깐 문제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열대 우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꼰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 이동식 화전 농업에 관한 답을 고르려면 없어요, 여러분. 뭐야, 이거 답이 없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열대 우림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카오, 기름야자, 천연고무 등의 상업적으로 이게 플랜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요것도 한다라는 걸
하셔야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침엽수림이 분포하는 지역은 어때요? 타이가 지역은 냉대기후 지역에 관한 얘기고요. 오아시스 주변에서 대추 양자가 아니라 대추 야자죠. 자, 대추 야자나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재배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건조기후 지역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유목이 성행하는 것도 건조기후 지역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1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건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을 고르래요. 자, 건조기후 지역은요, 건조는 사막기후가 있고 스텝기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뭔가 동식물이 별로 서식하기 어렵지만 스텝 같은 경우에 그래도 비가 어느 정도 오니까 그죠?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기업적 목축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건조기후 지역은요, 스텝. 그죠? 네, 스텝 지역이 나타날 수 있고요. 툰드라는 어디예요? 한대기후에서 나타나는 이끼류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침엽수림은 냉대기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쵸? 건조기후 하면 여러분들 모래사막 쫙 퍼져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밀림은 이제 열대에서 나타나겠고요. 암석사막. 근데 모래보다는 암석사막이 사막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답니다. 자, 그래서 가라바가 되겠죠. 가라바 몇 번?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사막이 발달하는 지역의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자,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사막이 발달하는 지역은요. 아무래도 비가 안 오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는 이제 저기압 형성이 되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기온도 높고. 그죠? 그리고 바다에서 먼 대륙, 내륙 지역은 아무래도 바다로부터 머니까 물기를 조달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비가 어때요? 안 오죠. 사막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륙 쪽에 많이 그죠? 나타나는 것들은 이러한 이유들이 되겠고요. 한류가 흐르면 한류가 뭐죠? 한류. 해류가요.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거든요. 난류라는 바다는요. 이게 따뜻한 애예요. 그러면 따뜻한 애는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죠. 비구름을 형성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 옆에 바다가 난류가 흐르면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요. 근데 한류는 말 그대로 물이 어때요? 차죠. 찬 공기는 무거워요. 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얘네들이 가라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 않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야 비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릴 텐데 아니 올라가지 않으니까 옆에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막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거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회기선 부근은 어디예요? 23.5도 그 부근이거든요. 적도에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요 정도 되면 얘네가 어때요? 하강하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쪽에는 비가 안 오죠.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지역이 이제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다라. 자, 그래서 사막이 발달하는 지역은요. 가장 대표적인 거 사실은 대륙의 내부 지역이나 아니면 뭐예요? 한류 지역. 요런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온다. 아니면 뭐예요? 20, 30도 부근에서 비가 안 온다 정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민 생활의 모습을 고르면, 그러니까는 기후에 맞춰서 사람들은 생활하겠죠. 자, 그러면 가축을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 생활, 그럼 유목 생활, 이거는 건조기후 지역, 그러니까 특히 사막기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인의 자본과 기술, 현지인의 노동력이 결합된 플랜테이션은 언제예요? 열대 우림이죠.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풍부해서 벼농사가 발달하는 건 이거는 계절풍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관계시설,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비가 없으니까. 그죠? 물을 끌어다가 대규모로 곡물 재배하는 것은 건조기후 중에서 특히 뭐예요? 스텝기후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농업기법이 됩니다. 가라 해서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건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걸릴 수 있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이랬어요. 자, 툰드라 기후, 굉장히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그죠? 여름이 짧고 주로 이제 그 추운 기후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대 기후죠. 아무래도 한대 기후가 되는데, 그래도 이들은 최나월에는 그래도 0도 이상, 그죠? 예, 그렇게 올라가기는 합니다. 한대 기후 중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위도 지역에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북극해 주변이나 그린란드 지역에는 툰드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들은 좀 따뜻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가나,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끼류가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누가 먹냐면 술록이 먹기 때문에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술록을 유목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독특한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금방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백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욱 어떻게 돼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기온이 어떻게 낮아집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제 극지방이나 이런 데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 다음에 자원들이 많아요. 뭐 천연가스나 이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자원을 개발하고 있다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건조 지역의 변화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건조 지역이요. 아까 인간 거주에 불리한 뭐저저 이런 거 나왔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불리했는데 유리하게 변화된 이유는 자, 여기가 석유라는 자원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많이 도시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석유 자원의 개발에 따라서 국경선이 많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목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때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막화 현상이 심화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석탄이 아니라 석유죠. 좀 되게 치사하네요. 그죠? 석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낙타가 주요 교통수단이라면 오늘날은 자동차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에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을 그랬어요. 자, 에스파냐, 프랑스,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은 포도, 올리브, 레몬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이루어져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에스파냐, 프랑스, 그리스, 남부 유럽의 국가들은요. 무슨 기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이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죠. 자,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예요? 겨울에는 온난 수비네요. 그러니까는 여름에는 농사를 짓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대신에 여름에는 뭐예요? 여름에는 과일류 이런 것들을 수목농업들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온의 연교차가 서부 유럽에 비해서는 크지만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륙성 기후가 그렇죠. 우리나라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연중 기온이 낮아서 기온이 낮진 않다 그랬죠. 여름에 기온이 높고 건조합니다.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온난 수분한 것은 무슨 서부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 독일 이쪽의 기후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5번까지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럼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뿌듯뿌듯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